네, 안녕하세요, 옥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레벨업 스터디에서 영등포에 나와 있는 건물을 임장했는데요. 이 건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력적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좋고, 그러면서 저희가 입찰 직전까지 갔던 물건인데요.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이걸 접근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건물에 대한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건물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꼭 한번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유심해왔던 물건은 2024 타경 119955번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38-1번지인데요.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23.94평입니다. 감정가는 63억짜리가 유찰돼서 40억까지 떨어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23억이 떨어졌다는 거죠. 한 번에 투자에 20억 벌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 주차장이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오피스텔과 다가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준공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준신축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임차인을 보면은 임차인이 빼곡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빼곡히 다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62억이고요. 월세가 29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63억 8천, 64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6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똑같이 세팅한다 그러면 내 돈은 하나도 묶이지 않고도 세팅이 가능한 물건이다 라는 게 이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층, 2층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모든 것은 방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 전세 제도에 대한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월세 가속화가 되어 있고 그 월세 가속화에 대한 부작용 중 하나는 월세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즉 상가가 있었을 때에는 공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데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실에 대한 위험이 많이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해당 위치가 좋은가? 해당 위치는 바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방팔방 다 있죠. 북쪽으로 가면은 마포 있죠. 동쪽으로 가면은 여의도 있죠. 서쪽으로 가면 마곡지구 있죠. 공항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사방팔방 좋은 곳이고요. 어딜 가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9호선 급행도 가깝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가는데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딱 하나 안 좋은 거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등포라는 도시 자체가 중공업 지역으로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거가 좀 약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주거가 많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이런 게 많이 보강됐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등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죠. 뭐죠? 다가구, 오피스텔 이거잖아요. 요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많습니다. 여의도 회사원도 많고요. 마포, 홍대 쪽으로 하는 직장인도 많고요. 영등포에 거주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월세는 절대로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위치는 영등포 시장역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입니다. 역세권에서 뭐 2분, 3분 거리죠. 뛰어오면은 지치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거예요. 5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가면은 영등포 구청역이고요. 그 다음에 5호선 타고 2번 가면은 여의도역. 바로 있습니다. 서울 어디를 가든 문제없는 이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외관을 봤을 때도 멀쩡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 얘기드린 대로 방도 많고요. 방도 많고 이렇게 잘 꾸며놓게 됐습니다. 깔끔해요. 보면은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3, 4, 5, 6층 되어 있고요. 6.9평, 6.9평, 5.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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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평, 5.7평 이런 식으로 평수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로 하나하나 잔잔히 쪼개져 있다. 뭐 4평 오피스텔이다, 뭐 5평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물건을 파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죠.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작게 나눠 쪼개 있다 하더라도 임차 들어온 데는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도 여기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방도 많고 수익률도 좋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토지 평당 얼마냐 그러면 4,4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이버 볼게요. 평당 4,4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 거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인데요. 영등포 시장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나오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건물이 여기 리엔츠 빌라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얼마죠? 5,500만 원.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컨디션이 이래요. 이런데 평당 5,500만 원. 근데 우리 경매 나올 물건은 평당 4,400만 원. 경매 나올 물건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 좀 더 왼쪽 온다 그러면 왼쪽 좀 더 온다 그러면 여기 물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평당 8,137만 원. 8,137만 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코너 물건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 요 건물이 8,800만 원. 야, 요 건물이 8,800만 원이면 우리 나와 있는 물건 요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요거
요거는요. 물론 여기 코너이긴 하죠. 근데 우리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뭐 이렇게 오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 뭐 큰 문제 있나?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8,800만 원짜리인데 우리 4,400만 원이잖아요. 반값이잖아요. 뭐 사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물건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괜찮네, 가격 괜찮아요. 요 밑에 볼까요? 요 밑에는 평당 얼마다? 5,900만 원. 요 물건은 좋은가? 볼까요, 다시?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우리 나온 물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됐기 때문에 검출물에 대한 가격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건에 대한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물건, 영등포 구청역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당 9천만 원이에요. W 역세권이다. 그래서 9천만 원이고, 여기 안에 거, 이 같은 경우에도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4,400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고르게 됐고 인장을 갖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복층 구조로 해서 잘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매 정보지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던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4평인데 작은 것보다는 4평이라 하더라도 복층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층고가 더 높다는 거고, 층고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신경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에 대한 문제도 없다는 거거든요. 평당 가격도 싸고 역세권이고 임차 수요 충분하고. 임차인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게 안 좋다 나쁘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죠. 월세 어느 정도 될까? 최저가가 40억대다 그러면 월세가 2천만 원만 넘게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물건을 임대료 준다 그러면 얼마 임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천차만별이죠, 보면은. 왜냐면 평수가 다르니까. 하지만 통 평균으로 따지면은 방 한 개당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70만 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방이 몇 개죠? 임장 5기에는 32개였거든요. 32개인데 위반 건축물이 좀 있어가지고 35개가 됐어요. 35개.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면은 35 곱하기 70만 원이죠. 하면은 2,450만 원이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2,450만 원에서 6% 수익률 하면은 50억이 넘어가요. 영등포의 건물이 수익률이 6% 넘어간다. 근데 그게 다중주택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그래, 요 정도 되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얘 보증금도 받을 거잖아요. 35개 보증금 1,0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가 되죠? 3억 5천이고 보증금을 1,500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한번? 최저가가 41억이고 43억에 다시 받는다 치면은 보증금 방 35개죠. 3억 5천 들어올 거고요. 월세는 70만 원 받으면 2,450만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43억 다시 받는다 그러면 90% 대출 나올 것 같고요. 나오고 나면은 취득세는 2억 들어갈 것 같아요. 2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금은 뭐 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매달 이자는 5% 은행 이자로 했을 때 1,62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종 값으로 계산하면 나의 단기 투자금 7억 원 마이너스 요 보증금 하면은 3.5억이 될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450만 원에서 단기 이자 1,625만 원 빠지고 나면은 825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 3억 5천 놓고 매달 825만 원이 들어오면서 예상 시의 차익은 10억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10억은 뭐냐? 월세 2,450만 원에 대한 6%의 수익률을 하면은 예상 시의 차익은 50억이 넘어갈 것 같으니 한 10억, 뭐 안 되면 뭐 7억, 6억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을 투자해서 6억에서 10억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진짜 또 왜 그러세요? 근린주택이 어떻게 90% 대출 나옵니까? 주택이 있으면 90%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어그로 끌고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해당 물건을 보고 우리 스터디에서 물건을 조사했던 이유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린주택이 뭐죠?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가의 비중이 낮든 높든 간에 주택이 있든 없든 간에 사업자 대출로 해서 모든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개정이 됐죠. 이거는 불공평하다. 상가의 비중이 낮고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왜 이걸 상가로 보는 거냐? 주택으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출에 대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비중이 높냐 상가 비중이 높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딱 봤을 때에는 야, 다 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 아니야 했지만은 1층 2층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은 뭐죠?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가라는 거예요. 상가. 요 위에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1층 2층과 함께 3, 4, 5, 6을 해서 1층, 2층에 대한 비중이 주택 비중보다 높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통해서 사업자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90% 대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건축물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여기 계단실 및 창고인데 이 창고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 요건 제가 패스했습니다. 이 창고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라는 게 좀 애매했습니다. 일단은 1층부터 계산했습니다. 20.4 플러스 17.4 플러스 17.1 플러스 17.1은 플러스 32. 이거요? 130.5 플러스 133.5 플러스 19.15. 딱 계산해보니까는 380.2가 나고요. 주택 부분이 386.1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제곱이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면서 이게
6제곱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면적 안에서도 뭐 다른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상업용 시설에 대한 6제곱에 대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해당 물건을 조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물건에 대한 대출이 90%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6제곱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근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좀만 노력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물건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전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대출 안 나오면 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패스할 물건을 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접근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얼마에 낙찰됐냐 그러면 여기 52억 5,55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매도가 정도에 또는 그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잘 가져갔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가져갔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물건을 임장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으면 명도할 수 있을까? 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자가 그거를 뭐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우선 변제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만 돼도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데 다 1억 7천만 원 선, 1억 8천 선에 맞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부러 최우선 변제 못 받아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입찰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스터디온 입찰 들어갔을 때 명도할 때 그대가 어떻게 협상해야 되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거를 입찰을 제가 미루긴 했었거든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족장님,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나서 왜 입찰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전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입자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과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제곱이라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영등포의 50억대에 대한 건물이 매각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보면은 매각되는 수익률이 있거든요. 근데 영등포에 50억짜리 건물 매각을 한다? 그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조금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건물이 10억대, 20억대, 30억 아래였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40억대, 50억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수익률도 좋고 다 좋겠지만은 매각하는 데에 대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물건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아가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경매물건을 다뤘습니다. 경매물건 접근한 방법 잘 이해가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그냥 근린주택이었을 거고요. 저같이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물건은 나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세팅 가능한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해당 물건은 개인으로 했을 때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2년 뒤에 비과세로 매각했을 때에도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은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았던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자주 경매 물건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